양자역학이 태동하고 발전한 1900년대 초기, 과학자들은 원자나 전자 같은 미시세계를 연구합니다. 그런데 미시세계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없다. 우리가 모른다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주장한 양자역학의 학파가 있었습니다. 닐스 보어, 하이젠베르크, 막스 보른으로 대표되는 코펜하겐 학파죠. 하이젠베르크는 입자의 위치를 파악하면 운동량을 모르게 되고 입자의 운동량을 파악하면 위치를 모르게 된다는 불확정성의 원리를 발표합니다. 닐스 보어는 전자는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이며 이 둘은 서로를 배척하면서 동시에 보완한다. 이 때문에 불확정성의 원리가 나타나는 거다 라는 상보성의 원리를 발표합니다. 막스 보르는 상자 속에 전자가 있다면 전자는 파동성을 띠므로 전자는 상자의 모든 곳에 확률적으로 존재한다. 즉, 모든 경우의 수가 동시에 존재하는 중첩 상태에 있다. 그런데 관측하는 순간 파동함수가 붕괴돼서 전자는 입자의 상태를 띠고 한 지점에 존재한다. 이런 현상 때문에 막스 보르는 확률로서 미시세계를 설명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닐스 보어, 하이젠베르크, 막스 보른까지 서로의 의견에 동의했고 이 세 명을 뭉쳐서 코펜하겐 학파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으로 대표되는 고전역학파는 이 코펜하겐 해석을 정말 오지게도 싫어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수학으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네. 이 세상은 절대로 확률로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네. 5차, 6차 솔베이 회의에서 아인슈타인은 코펜하겐 해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변형 이중 슬릿, 상자 속의 시계 사고 실험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코펜하겐 학파의 수장 닐스 보어는 아인슈타인의 공격을 모두 막아냈고 코펜하겐 해석이 맞다는 걸 증명합니다. 이로써 양자역학은 솔베이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화려하게 데뷔하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여전히 양자역학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제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은 불완전한 이론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랑 마음 맞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나 아인슈타인은 여전히 양자역학을 인정할 수 없어. 내 언젠가 이 양자역학을 부숴버릴 생각인데 나와 뜻이 맞는 과학자 여러분들, 나와 함께 연구해 보십시다. 아인슈타인의 부름에 포돌스키, 로젠이 응했고 이제 세 사람은 양자역학의 오류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35년 논문이 하나 나오죠. 물리적 실제에 대한 양자역학적 기술이 완전하다고 여길 수 있는가? 이 논문의 이름은 세 사람의 이름 앞글자를 따서 EPR 역설이라고 합니다. 아인슈타인과 포돌스키 그리고 로젠은 양자역학의 어떤 부분을 공격했을까? EPR 역설은 양자 얽힘 현상과 양자 중첩 현상을 비판했습니다. 자, 먼저 양자 얽힘이 뭘까? 양자 얽힘 현상은 한번 상호작용을 했던 두 입자가 마치 서로 끈으로 연결된 것처럼 똑같이 행동하는 이상한 현상입니다. 이 미시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은 사람으로 치면은 쌍둥이 마냥 동시에 똑같이 행동한다는 거죠. 그런데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이 양자 얽힘은 한쪽의 상태가 관측되면 다른 한쪽의 상태도 그 즉시 결정된다고 합니다. 입자 하나의 상태를 측정하면 다른 쌍둥이 입자 하나의 상태도 즉시 알 수 있다는 거죠. 야,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싶죠? 이 양자 얽힘을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죠. 자, 여기 전혀 구별할 수 없게 사이즈나 색상 등이 완벽하게 똑같은 두 개의 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통 속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이 두 통 안에는 양자적으로 얽혀있는 양자공이 각각 들어있는데 통 안의 양자공은 파란색 아니면 빨간색입니다. 그런데 통 속의 양자공은 양자 얽힘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 통에서 파란 양자공이 나오면 다른 통에서는 빨간 양자공이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한쪽 통에서 빨간 양자공이 나오면 다른 통에선 무조건 파란 양자공이 나오겠죠. 자, 이제 이 두 통 중에 하나를 서울에 있는 부엉이가 선택할 겁니다. 그 다음 다른 통 하나는 부산에 있는 너굴맨한테 보냅니다.
이제 실험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서울부엉이랑 부산 너굴맨이 갖고 있는 통 안에 어떤 색깔의 공이 들어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통을 열어볼 겁니다. 이 통을 열어서 어떤 색깔의 공이 들어있는지 확인해보는 거죠. 서울부엉이의 통에서 파란 공이 나왔다면 부엉이가 파란색 공을 관측한 즉시 부산 너굴맨에 있는 통 속의 공의 색깔은 그 즉시 빨간색으로 정해집니다. 자, 이처럼 관측을 통해서 한쪽의 정보가 정해지면 그 즉시 다른 한쪽의 정보가 정해지는 것을 얽혀있는 정보라고 하고, 이런 두 양자의 관계를 우리는 양자 얽힘이라고 합니다. 아이 뭐야, 리뷰용이 이거 개사기 치는 거 아니야? 통 속에 어떤 공이 들어있었는지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거고, 통을 열어본다는 건 처음부터 통 속에 들어있는 공 색깔을 확인하는 거겠지. 아이 그리고 한쪽이 파란 공이면 당연히 다른 한쪽은 빨간 공이지. 뭐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자,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라면은 이 말이 맞는데 미시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현실 세계에서 통 속의 공은 50%의 확률로 빨강일 수도 있고 파랑일 수도 있습니다. 통을 까보기 전에 공의 색깔은 빨강 혹은 파랑으로 이미 정해져 있고, 뚜껑을 열면 공이 빨강인지 파랑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뚜껑을 연다는 것은 이미 빨강이나 파랑으로 결정되어 있던 공을 확인하는 행위밖에 안 되죠. 그렇다면 이번엔 실제 현실 세계가 아닌 양자 세계에서 이 통 속의 양자 공은 어떻게 될까? 뚜껑을 열기 전에 공은 빨강, 파랑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가 뒤섞여 존재합니다. 즉, 중첩되어 있다.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절대 모른다. 자, 이건 마치 빨강과 파랑이 동시에 엉켜있는 기묘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갖는 성질을 양자중첩이라고 하죠. 막스보르는 양자중첩 현상을 확률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중첩 현상은 양자 세계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양자공이 빨강일 상태와 파랑일 상태는 동시에 존재하며, 양자공을 측정하기 전까지는 양자공의 빨강과 파랑이 확률적으로 중첩된 것이오. 자, 이제 양자 세계에 있는 통의 뚜껑을 열어서 양자공을 확인해 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양자역학적으로 양자공은 빨강과 파랑이 중첩되어 있다가 관측하는 즉시 중첩 상태가 붕괴돼서 빨강 혹은 파랑으로 하나의 상태가 결정된다. 즉, 뚜껑을 열어서 양자공을 관측하는 행위가 양자공의 상태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양자 붕괴라고 합니다. 양자공의 상태는 관측 전에는 정확히 알 수 없고 확률적으로만 표현할 수 있다. 자, 이제 양자 얽힘과 중첩을 같이 정리해보자. 서울부엉이가 가진 통 속의 양자공은 빨강과 파랑이 동시에 존재하는 중첩 상태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서 관측하는 순간 서울부엉이가 가진 통 속의 양자공은 빨강 아니면 파랑으로 결정되고, 서울부엉이의 공의 색깔이 정해지는 그 즉시 부산 너굴맨의 공의 색깔도 결정된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통 속의 양자공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들을 오지게도 싫어했습니다. 양자 얽힘, 이건 도대체 믿을 수가 없네. 한쪽 공의 색깔을 확인하면 다른 한쪽은 즉시 결정된다. 이게 가능하다면 정말이지 귀신 같은 으스스한 원격작용이에요. 아인슈타인은 포돌스키, 로젠과 함께 연구한 끝에 피지컬 리뷰 제47호 EPR 논문을 게시합니다. 먼저 아인슈타인은 코펜하겐 해석의 완전성과 실제성을 비판합니다. 저 하늘에 달이 있다. 이 달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코펜하겐 해석은 달을 관측하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관측을 해야만 존재하는 거라고 한다. 그런데 달은 관측을 하든 말든 실제로 존재하지 않나. 실제로 있는 달을 갖다가 안 보면 없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달이라면 반드시 물리량이 있다. 그런데 코펜하겐 해석은 관측하기 전까지의 물리량은 확률로 예측하고 관측하는 순간의 물리량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관측을 해도 관측 대상에 교란을 일으킨다. 즉 교란 없이는 관측 대상의 물리량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다는 거다. 물리량을 계산한다고 해도 정확하다고 할 수 없는 거다. 결론적으로 코펜하겐 해석의 양자 역학은 완전성과 실제성 측면에서 불완전한 학문이다. 너희 코펜하겐 해석은 현실을 예측하지 못하고 설명도 못하네. 과학의 확률이 웬 말인가? 정확하게 모르고 확률로 설명하는 게 말이 되는가? 코펜하겐 해석이 미시 세계를 정확하게 설명 못하는 이유는 아직 우리가 이론과 수식, 규칙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네. 그 규칙이 뭔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나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숨은 변수라 하겠네. 다음으로 EPR 역설은 국소성을 이야기합니다. 국소성은 충분히 멀리 떨어진 두 물체는 곧바로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는 원리. 자, 아까 전에 두 개의 통이 있고 이 통 안에는 각각 양자공이 있는데 양자공은 서로 양자적으로 얽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서울부엉이가 통 하나를 갖고 있는데 나머지 통 하나는 10광년 떨어진 너굴 행성의 너굴맨한테 보내봅시다. 자, 이제 실험 준비는 끝났습니다. 서울부엉이는 통을 열어봅니다. 자, 통을 열어봤더니 통 속의 양자공의 색깔은 파란색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서울부엉이가 양자공의 색깔이 파랑이라고 확인한 즉시 10광년 떨어진 너굴 행성에 있는 통 속의 양자공도 그 즉시 빨간색으로 결정됩니다. 이 과정은 빛보다 빠르게 일어납니다. 아인슈타인은 바로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서울부엉이의 통 속의 양자공 색깔이 결정되는 즉시 10광년 떨어진 너굴 행성의 양자공의 색깔도 즉시 결정된다면 이것은 빛보다 빠르게 정보 전달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광속보다 빠른 원격 작용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이건 말도 안 되네.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세상에 빛보다 빠른 것은 존재할 수 없어. 즉, 서로 멀리 떨어진 두 물체 간의 상호작용은 일어날 수 없다는 극소성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네. 국소성의 원리에 의하면 만약 한쪽이 다른 한쪽에 영향을 주기 위해선 어떠한 형태로든 서로에게 정보가 전달돼야 되고 이 정보가 전달되기 위해선 공간의 매개가 필요하고 이 정보 전달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빛의 속도를 넘을 수 없다. 나의 상대성 이론은 절대로 틀릴 수가 없어. 이는 곧 코펜하겐 해석의 양자 역학이 틀렸다는 말이오. 아인슈타인의 지적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너굴 행성의 통을 직접 관측하지 않았는데 10광년 떨어진 통 속의 공의 색깔을 어떻게 아냐는 것. 이것 좀 보세요.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관측을 해야만 정보를 알 수 있다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관측을 안 했는데도 10광년 떨어진 너굴맨 통 속의 공을 색깔을 알 수 있다? 아인슈타인은 이 현상 역시 빛보다 빠른 것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서울부엉이가 통을 관측했기 때문에 너굴맨의 통 속의 정보를 알게 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대신에 너굴맨의 통 속의 공의 색깔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그에 따라서 서울부엉이의 통 속의 공의 색깔도 이미 정해져 있던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양자역학은 불완전하며 양자역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숨은 변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칙이 뭔지 나도 아직은 모르겠네. 어쨌든 뭔가가 있긴 있네. 나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숨은 변수 이론이라고 하겠네. 이 숨은 변수만 찾아낸다면 이 시세계 역시도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을 걸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EPR 역설을 통해서 코펜하겐 해석의 완전성, 실제성, 국소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양자역학에 허점을 찌른 거죠. 양자역학은 또다시 아인슈타인의 공격에 무너질 위기입니다. 그런데 피지컬 리뷰 47호에 실린 논문 EPR 역설을 읽은 코펜하겐 학파의 수장 닐스 보어. 그는 곧바로 피지컬 리뷰 48호에 반박 논문을 올립니다. 아인슈타인의 EPR 역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너무 완벽해 보이는 아인슈타인의 EPR 역설.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반박한다는 걸까?
다음 컨텐츠는 EPR 역설 2부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영이었습니다.